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여자야 라고 말하니까 너 그거 그냥 단순히 동경 아니야? 너 나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자신을 드러냈을 때 받는 손가락질이 너무 두렵지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레즈비언은 질병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레즈비언을 질병으로 인식했었는데요. 그 질병의 원인을 유전자적 연구에서 찾고자 했었습니다. 정말 레즈비언 유전자는 따로 존재하는 걸까요? 실제 이제 하버드와 MIT에서 이제 공동 연구로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이 유전자가 있으면 동성애자가 된다라는 이제 확정적인 유전자는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그 과학적으로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동성애는 네이처 앤 널처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거에 이제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적 지향성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걸까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lesbian until graduation, 졸업 전까지 레즈비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레즈비언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이성의 결혼, 그러니까 이제 남성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죠. 성적인 어떤 기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이제 변화하느냐, 변해요. 킨젤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0점부터 6점까지 7단계로 나눈 거죠. 0점이면 완전한 이성애, 6점이면 완전한 동성애. 예를 들어 한 4점, 5점 이러면 양성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애자이기도 하면서 동성애 성향도 있는 10대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동성애 행동이 나타나는 거가 한 4.5%, 1년 이후에 팔로우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1.5% 이하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로 주는 거죠. 동성애는 성애학을 정확하게 배운 의사 입장에서 이 친구의 지속적이고 반복되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동성애 고착화된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게 돼요. 의학적으로 확진할 수 있는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 경향을 보이는 거죠. 동성애가 영원하다면, 영원히 고착화된 거라면 사실은 이런 표현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성관계가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이야기를 나눌 때 흔히들 오르가즘을 말하곤 하죠. 그렇다면 언제 그 오르가즘을 더 느낄 수 있을까요? 이성과 성관계를 가질 때 혹은 동성애 여성과 사랑을 나눌 때? 2014년 미국 성의학 저널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 중 61.6%가 오르가즘을 느낀 반면에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은 그보다 훨씬 더 높게 74.4%가 오르가즘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와 비슷한 여러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성들의 성감대는 여성이 더 잘 아는 걸까요? 이성애자 남성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삽입해서 피스 운동 막 길게 해줘야 여성들이 되게 좋아한다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성애자 여성들도 삽입 성관계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는 10번을 하면 2번밖에 안 돼요. 레즈비언들인 경우에는 전이가 길고 클리토리스 직접 자극하는 거가 사실은 동성애자 여성들의 성관계에서 오르가즘이라든지 성적 만족도가 높은 데 기여를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여자 마음은 여자가 아는 거죠. 내가 이제 파트너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어떤 성생리 이런 거를 더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일반적으로 레즈비언끼리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관계라면 콘돔을 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거는 이성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다소 문란하거나 비위생적인 성애에선 끼어야 되죠. 남성 성애를 대신 딜도 같은 도구를 사용한다. 그 도구가 또 여러 명에게 접촉을 유발했다. 이런 경우에는 성병 위험 때문에 끼어야 되고요. 그 다음 항문 위주의 자극을 함께하는 분들. 그럴 경우에는 콘돔을 껴야 되고요. 한 가지 덧보탤 얘기는 애초에 각종 성애를 통해서 유발될 수 있는 감염에 해당되는 백신이죠, 그죠? 예방접종을 받는 게 옳고요. 그 대표적인 걸로는 A형 간염,
B형 간염, 헤르페스 감염,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이런 쪽에 대해서 사전 대책을 세운 것도 저는 전문가로서 권유하고 싶습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곤 하죠. 그런데 레즈비언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을 당한 이성의 여성은 17.5%에 비해 레즈비언 여성은 56.4%라고 보도했는데요. 왜 레즈비언 사이에서 이 데이트 폭력이 더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레즈비언이었는데 그 상대 여성과의 결별을 선언한 이후에 집요하게 연락하고 전화하는 빈도에 굉장히 심리적인 상처를 받고 불면증 스트레스까지 빠지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경계선 성격이 이 동성애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요. 몸보다는 심리에까지 타격을 주는 그런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초장에 처음에 명확한 리미트 세팅 선을 그어야 되고요. 그래도 재발한다면 두 번째 과정에서는 반드시 결별하는 것이 이성애든 동성애든 관계에 있어서 추후의 불행을 막는 가장 강력한 대비책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성적 지향성은 그 사람의 개인정보예요. 일반적으로는 전혀 밝힐 필요가 없죠. 특별한 동성애에서 특히 걱정되는 질병이 있다면 밝힌 게 옳고요. 그럼 병원에서 약간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행위 위주로 설명을 하면 돼요. 굳이 성적 지향성인 동성애 이슈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무난하게 건강이나 질병 문제에 대해서 의사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커밍아웃을 하려면 많은 용기와 큰 결심이 필요하죠. 오스트레일리아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레즈비언이 커밍아웃 하기 가장 어려울 때는 소셜라이징을 하거나 사교 모임을 가질 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인에게 내가 레즈비언임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밝히지 말아야 할까요? 성적 소수자들의 가장 극단적인 외로움과 우울감, 심리적인 위축의 배경이 바로 고립감이거든요. 그런 고립감에서도 탈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커밍아웃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기는 하죠. 다만 누울 때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얘기처럼 그 상대가 얼마나 나하고의 관계에서 얘기가 오고 갔는지 간접적으로라도 나의 어떤 성향을 좀 알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선별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 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여자야 라고 말하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면서 절 바라보더니 뭐야? 왜 좋은데? 그 사람이 뭐가 좋은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여자를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는 그 친구의 반응이 뭔가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고백을 해서 상대방의 이해를 얻는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 친구가 나를 이해해주면서 그 친구한테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이런 관계가 형성될수록 정서적인 안정감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한 사람을 구성하는 틀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이 피자 한 판으로 치면 동성애 이슈는 그 피자 한 판에 아주 작은 한 조각일 뿐이에요. 그 한 조각이 나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극단적으로 혐오한 것은 잘못이죠. 막연히 고민을 할 때보다 상대방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인지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정말 엄청난 유대감이 생겨요. 정서적 안정감을 되게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저도 상황적으로 되면은 그렇게 본인의 스스로를 긍정해 나가는 과정을 많이 겪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 사회가 오해나 편견이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운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배운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백은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아니. 됐어. 이 정도 됐어.